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석가모니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수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다. 그러고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지 않나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새벽까지 잠도 들지 못하고 힘들 때요. 보통 그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이라서 더 괴롭죠.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분해한다든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후회한다든지 생각이 많으면 여러모로 참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능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 생각의 양만 좀 조절한다면 삶을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든 일에 의심 많고 의문 넘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프랑스 심리상담사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제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다 라는 말도 있죠. 프랑스의 유명 심리 상담사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영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니 불행해지기가 쉽죠. 저자는 3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아 고민인 사람들에게 즐겁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정신적 과잉 활동인 내 이야기 같다 하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들끓는 생각을 품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완벽주의를 포기하라. 예민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유쾌한 수준에서 실력을 갈고 닦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 무결이라는 환상을 쫓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게 까다롭고 비판적이며 모든 기준에서 어긋남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정확하고 상세한 것을 좋아해서 아무것도 대강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극히 사소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힘을 써봤자 표가 안 나는 부분과 힘을 줘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공을 들이느라 시간을 버리고 진을 뺀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손을 떼야 할 시점을 모른다. 성과를 내고도 좀 채 만족할 줄 모르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무엇을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정도면 다행이고 심한 경우 지나치게 완벽한 기준에 비추어 실패했다는 씁쓸한 기분밖에 느끼지 못한다. 나는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인 전략이므로 결단코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완벽주의의 패러독스는 마음을 비울수록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너무 높이 걸린 장대는 낮춰야만 목표들이 실현 가능해진다. 완벽주의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불완전한 그대로도 완벽하다. 그래야만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소탈함을 되찾고 자신의 크고 작은 성공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은 넣어둬라. 자신감을 강화하고 살찌우려면 자신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감은 한 번 획득하면 그만인 감정이 아니라서 자기애가 남다른 사람들에게서조차 여차하면 바닥으로 떨어지곤 한다. 주기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이 자신감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아낌없이 기뻐하면서 자존감을 북돋우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그놈의 하지만은 붙이지 말자. 이 하지만은 음흉하고 유해하게 작용하는 기제로서 자기를 폄하하면서까지 겸손을 유지하겠다는 인상을 준다. 그래선 안 된다. 사실 하지만은 방금 전의 긍정 혹은 주장을 취소하는 효과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참 친절하고 좋은 분이시군요. 하지만 이나 네, 저도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같은 말을 보라. 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이제 곧 정반대되는 내용의 말이 나올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는 아주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이라는 말은 그 성공적인 회합을 자축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하자. 오늘 내가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는 아주 성공적이었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라. 물론 나도 잘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공을 인정하는 훈련은 행동력, 도전적인 자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노하우를 획득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을 길러준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기운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앞으로도 그 토대에 의지할 수 있다. 자신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실패가 닥쳐도 정면으로 직시하고 조금 가볍게 넘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소심하게 브라보를 외치지 말기를. 자기 이미지를 높여라. 자기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방식이자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예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자기 이미지는 현실과 별 상관이 없다. 객관적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은 자기가 예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못나고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기 이미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받은 이미지에 달렸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의 항상 외부에서 거짓된 이미지를 주입받았다. 여러분은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는데 지쳤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끝없는 구렁텅이다.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할수록 상대를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의사가 내가 수술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라고 외쳤다 치자. 환자 입장에서 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싶을까? 여러분은 성품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그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된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믿어준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자신감을 주고 실제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 자기 사랑이 가장 먼저다. 자존감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애는 자존감의 가장 뿌리 깊은 토대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버텨낸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근무 환경이나 생활 조건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스스로를 위험에 몰아넣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줄 알며 자기 관리도 잘한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할 줄도 알고 외부의 정신적,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도 아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고 남들에게도 존중받는다. 그는 이유 없는 공격, 모욕, 비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기애를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째, 내면 아이를 토닥토닥.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려 본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아이에게 넌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야 라고 말해주고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내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인정과 격려를 아낌없이 제공하라. 그 아이를 꼭 안아줘라. 그 아이에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제 아무도 너를 나쁘게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해주기 바란다. 둘째, 내 안의 잔소리꾼 쫓아내기.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방해자에게 휘둘리며 살아왔다. 그 폭군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비방한다. 그의 방해는 이런 식이다. 너는 이것을 해야 해. 이것은 의무야. 라는 명령으로 구속했고, 네가 이것을 하기만 하면 됐잖아. 라는 후회로 항상 불만 상태에 빠뜨렸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을 느끼면 안 돼. 라는 금지로 감정을 차단하고 죄의식을 자극했다. 가학적이랄 만큼 사람을 들볶는 개인 트레이너를 상상하면 될까? 그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너는 못됐어. 이기적이야. 미성숙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무능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웃으면 안 돼. 감정을 느껴서도 안 돼. 한마디로 넌 행복할 권리가 없어. 이 같은 메커니즘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꺼지지 않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보다도 그 방송이 뭐라고 떠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이 웬만큼 이루어진 후에는 그 폭군에게 이름을 붙여라. 제프, 로버트, 아무 이름이나 괜찮다. 코리는 문득 그 방해자의 존재를 감지했다. 야, 이 얼간아. 그녀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방해자는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이 놈의 낌새를 느낄 때마다 꺼져, 제프 라고 외치면 놈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코리는 깔깔 웃으며 좋아라 했다. 닥쳐, 얼간아. 혹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방법도 좋다. 방해자가 떠드는 소리가 여러분의 노래에 묻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법과 병행하여 아주 재미있는 이미지 떠올리기 연습을 해도 좋겠다. 성질 더러운 그 트레이너가 엄청난 과오를 범해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 그놈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상상해보라. 환송회도 열어주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쾌하고 활기 넘치며 좋은 자극을 주는 젊은 코치를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야닉 노아나 마리아 샤라포바를 코치로 영입해봐. 그래, 섹시하고 멋있는 코치와 함께 지금보다 더 의욕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미지 떠올리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의 대화는 편안하고 고무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금방 지나갈 거야. 셋째, 자기 자신과 결혼할 것. 내 인생의 남자 혹은 여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가? 여러분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살아야 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더없이 자상하고 살가운 배우자처럼 대하라. 일단 여러분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챙겨라. 요컨대 자기 자신과 다정하게 속삭여보라.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기를 스스로 챙겨야지 누가 챙겨준단 말인가. 자존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존감의 복구는 크고 작은 성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폄하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친구처럼 살갑게 말을 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끝으로 타인을 존중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은 형평과 정의를 찬양하지 않는가? 자신감은 한 겹씩 새로이 쌓이면서 기존의 자신감을 지켜준다. 자신을 사랑할수록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역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성공을 기뻐할 수 있게 되면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된다.
자존감이 실수와 부정적 심리 상태를 모두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존감으로 실망, 의혹, 두려움이 밀려드는 순간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다. 자존감은 기껏해야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다. 자존감은 삶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탈바꿈시키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감이란 게 뭔가? 자신감은 별게 아니다. 자기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대부분 자기 힘으로 웬만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럼에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이 높은 산을 확 밀어 없애주진 않는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산을 제 발로 걸어서 넘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체크하자. 여러분이 자존감을 제대로 회복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보라. 자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칭찬을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예전에 비해 사소한 사건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특정 분야에만 자존심을 걸지 않게 되었다. 관심 분야가 많아졌다. 자존감의 분배가 사회생활과 사생활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이 기회에 확인해보라. 자기 이미지와 남들이 하는 말을 예전처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외부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특별히 힘든 과정들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러 힘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생각, 행동, 감정 상태까지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다. 창피하거나 모욕적이었던 일을 두고두고 오랜 시간 곱씹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미 완벽주의를 버렸다면 이러한 체크사항들이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점까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두뇌가 원하는 5가지. 이제 여러분의 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보자. 뇌의 욕구는 엉뚱한 짓거리, 변덕, 작은 사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다.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뇌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다. 내가 이러한 욕구를 열거하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금세 인정을 한다. 그들은 그러한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괴로워했으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첫째, 학습. 당신의 뇌는 배움을 좋아한다. 배움이 없으면 뇌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우울해한다. 당신의 뇌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습으로 적당한 영향을 얻지 못하면 하잘 것 없는 거라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이 좋을 대로 알아.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가? 학교 다닐 때 살짝 접해보기만 하고 깊이 배우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야가 있는가? 학교라는 틀 안에서는 흥미롭게 제시되지 못했거나 선생님이 비호감이라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배워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걸 과 같은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테리어, 원예, 요리,木工 등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든 배울 수 있다. 단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쉬운 일을 괜히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배움은 끈기를 필요로 한다. 다소 복잡하거나 지루한 단계일지라도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만 배울 수 있다. 무엇인가에 확 꽂혀보라. 그리고 즐겨라. 둘째, 운동. 운동은 남달리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두뇌 활동이 남다르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불현듯 자신이 운동을 얼마나 신나게 했었는지, 몸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깨닫곤 한다. 게다가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행복한 기분을 낳는 도파민 분비도 촉진한다. 운동과 이완요법만큼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에 좋은 것도 없다. 일과 중에 어떻게든 틈을 내서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셋째, 창의성. 생각이 많은 뇌는 창조를 위해 태어났다.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지적인 창작, 예술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아주 잘 상상하고 고안하고 구상하고 생산하고 제작한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뇌는 흥분되는 일에 동원되지 못하면 천갈래 만갈래 생각으로 방황하고 따분해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결국은 일상에서 현실 감각을 잃고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알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창의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두뇌 활동이 비상한 사람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아무런 자율성 없이 판에 박힌 대로 해야 한다면 그보다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까? 넷째, 예술. 여러분의 뇌는 창의성에 대한 욕구와는 별개로 예술, 즉 넓은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필요로 한다. 예술을 뭐에 쓰느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이 인류의 생존에 원래부터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각상, 그림, 장신구, 화장, 음악, 춤, 기념비 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역과 문화권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술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를 고양한다.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기쁨은 감각기관을 기분 좋은 자극들로 채우는 데서 온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감미로움을 느끼고 향긋한 냄새를 맡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지복의 상태에 놓인다. 자연은 이러한 기쁨의 가장 큰 부분을 제공한다. 예술은 자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강렬하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아찔한 도취를 느끼게 한다. 잠시 전시회나 미술관, 연주회를 갈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라. 여러분의 과민한 감각기관들이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을 충분하게 누리기만 해도 한없는 기쁨, 감미로운 평화, 그득한 포만감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다섯째, 정서적 교감. 여러분은 덩치만 큰 아기, 사랑과 정을 듬뿍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넘치도록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선의의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니 속을 털어놓고 지낼 사람들을 잘 보고 고르기 바란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덩치만 자랐지 여전히 아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다. 그들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의 두뇌를 만족시키는데 공을 들였다면 그 두뇌의 활동은 최적화될 것이다. 그때부터 남다른 두뇌 활동은 흠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